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서한용 한겨레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네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 우리 공무원이 NLL 부근에서 실종됐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보니까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또 그것을 불태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남북 관계에서 2008년인가요 있었던 금강산 쪽에 있었던 제2의 박왕자 사건 또 그보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예, 2008년에 박왕자 사건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몇 달 안 돼서 8.15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오던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이 남북 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고비에 이런 아주 대형 악재가 터지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이 사건은 아직은 진상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북한 쪽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정치적으로 공방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진상 파악을 해서 북한의 책임 물을 건 묻고 우리 당국이 잘못한 건 역시 책임 물을 건 묻고 이렇게 지금은 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연하게 제가 그 지금 이제 공무원 이모 공무원의 가족 형이 하고 지금 페이스북으로 주로 소통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21일 날 실종됐다고 해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계속 상황을 올리던데요. 지금 결과 발표 나서도 언론 보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군 당국에서는 이제 월북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형 같은 경우는 월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몇 개월 전에 뭐 무슨 가정사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뭐 좀 동료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돈도 빌리고 뭐 이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과연 그게 월북할 동기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친형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제 그 북한에서 그 화형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불에 태웠다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과연 이 형의 얘기에 따르면 자기 동생이 확실하게 확인된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박왕자 피격 사건 이거보다도 어찌 보면 저는 더 그 악성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엄연히 뻔히 알고서 지금 북한이 행동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파장이 앞으로 더군다나 국방부에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확하게 규명될 때까지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 기자님부터 먼저 선택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역시 그 뉴스의 화제의 인물은 김정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이제 영입 야당의 대표를 맡아서 여러 가지 혁신하고 리더십을 회복하고 있는데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당내에서 좀 시련을 겪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정인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불거졌던 것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오늘 보니까 굳이 공정경제란 수식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이런 용어까지도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 본인은 얘기하던데 이걸 둘러싸고 다른 입장들 뭐 이제 그동안의 자유시장 경제를 너무 녹죄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정된 이 정책에 한정된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그동안의 김종인 독주체제 리더십을 둘러싼 불만이 쌓여서 나온 것일까요? 어떻게 보나요?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제민주화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에 이제 정치를 아주 오랫동안 한 어떤 존재 이유 자체가 사실은 경제민주화 때문에 한 거고요. 이분이 이제 야당의 대표로 가 있는데 지금 야당은 이렇게 뿌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그다음에 뭐 민정당, 민자당 이렇게 이른바 좀 잘 살아 계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우리 보수 쪽에서는 경제 성장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합당하면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 법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도 아무래도 경제가 역시 중요한 것 아니냐. 경제는 우리 보수가 잘한다.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기반 자체가 좀 아무래도 경제계 쪽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정인 위원장은 이걸 해야 경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좀 보수적 성향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기업 망한다. 지금 경제 어려운데 왜 이러시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경제를 좀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거 절충이 가능하다. 이건 전체를 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좀 절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서관영 기자의 말에 따르면 보기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정체성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단계부터 그 내부에서 찬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바로 지금과 같은 사태를 저는 잉태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이런 사람들이 왜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의 어떤 동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더불어민주당의 더군다나 총선 참패 이후에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해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는데 가장 좋은 카드가 우리가 뭐 100% 만족스러운 카드는 아니지만 그런 카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숨죽이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돼서 우리한테 변화된 모습을 안겨주면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최근에 8월 달에 정광욱 목사 광복절 집회 있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뭔가 이 지지율 같은 걸 회복하는 국면이었어요. 근데 정광욱 목사 건 광복절 집회 이후에는 다시 또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누적된 불만이 쌓여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이 공정경제 3법 이것까지도 지금 이제 같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오늘 방송기자클럽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지난 총선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에 가까운 정도 수준인데 부분적인 수정 가지고는 국민의힘 쪽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근원적으로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 일환이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내력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어떤 부자들의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1995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를 하면서 당사에다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걸 처음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정당은 청문회 때 예, 그렇습니다. 네. 상대 정당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들의 정당이 된 거죠. 아하. 근데 이게 너무나 뼈가 아팠던지 홍준표 대표 시절에 정강 정책을 고치면서 우리 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서 정강 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집어넣었죠. 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제대로 해보겠다 해서 정강 정책까지 집어넣었는데 말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상 똑같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그 좀 내용은 절충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아마 국민들한테 국민의힘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노선이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법 조항은 좀 절충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적어도 방향은 김종인 위원장의 그 방향으로 가야 아마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하튼 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변했는데도 지지가 돌아오지 않는다 또는 뭐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마 몇 달 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영해서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그걸 쓰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동안의 국민의힘이 했던 것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일환이다.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이 과정에서 당내 투톱인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한 발언에도 약간의 온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미묘한 입장차 계속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좀 다를 겁니다. 이 주호영은 굉장히 합리적인 성향의 이제 원래 정치인이고요. 그 전에 뭐 심지어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대구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인 지역 기반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구 쪽은 좀 이렇게 보수 성향이 좀 강하지요. 또 안보를 중시하고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제 그 시각차가 있는데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을 지금 예를 들어서 몰아내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나름대로 위원장하고 정면 충돌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해서도 내용상은 좀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문제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신중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위원장하고 의원들의 충돌을 좀 저지하는 역할을 원내대표가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설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한참 있었을 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세워야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실천을 했던 사람이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당시 대행을 하고 있었나요? 대표 대행. 그렇죠. 대표 대행으로서 사실은 당내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 당시에 거의 절반 정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앞장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이 투톱가에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앞장서서 가는 부분은 약간의 견제 정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름도 비슷하고 국민의힘으로 바꾸니까 혹시 나중에 통합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라든가 차기 대권 관련해서 통합의 가능성을 자꾸 거론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 제1야당이기 때문에 혹시 통합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은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될 일이지 통합할 거냐 말 거냐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역량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니냐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깎아내리기일까요? 아니면은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싫은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밀당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2011년에 그 안철수 그 당시엔 정치하시기 전이죠. 네. 서울시장을 좀 네. 나가보려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그 방송기자클럽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구만요. 국회의원을 먼저 해서 정치를 배워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아무 하는 일 없는 국회의원을 왜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얘기하다가 자리를 떠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화를 얘기하면서 지금도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경제를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으로 대표로 있는 한 이 양쪽 연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제가 보기에 정치 스타일상 여기에서 안철수 대표와 밀당을 하는 그런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정말 뭔가를 도모를 하겠다. 지금 국민의당만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도모를 하겠다고 한다면 통합의 형태로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든가 어떤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를 모셔오는 형식의 통합 방식. 아마 그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곤란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원래 이게 역사가 있는 얘기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상당히 처음부터 평가절하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런 발언도 결국은 나중에 정말 양당이 통합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하려고 한다면 아마 안철수 대표가 어찌 보면 정치적 자존심을 좀 꺾고 들어오기 전에는 아마 통합이나 연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침 최근 전국이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돼 가지고 이런저런 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들에서 의원들의 도덕성 윤리 문제가 제기돼서 제명 탈당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앞서 얘기를 나눴었지만은 지금 이제 북한의 총격, 불태우는 이런 정말 극악한 사건까지 터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1야당의 리더십 어떻게 발휘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최병묵 의원 오늘 주제 어떤 것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마침 보니까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했더군요. 네. 이상직 의원은 지금 이제 결국 임금 체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임금 체불 문제는 굉장히
그 핫한 이슈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대량 해고 뭐에다가 임금 체불 거기다가 불법 증여 혐의 뭐 이런 것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진 탈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비롯해서 그러면 또 제명 의결을 했어요.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네.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이 칼 빼든 이낙연 대표 과연 그 악재 손절 얼마나 진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아, 결국 리더십 얘기하는 거네요. 이낙연 그렇죠. 대표. 네. 예. 네, 이스탄공 대량 해고 논란에 휩싼 이상직 의원이요. 오늘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고 밝혔는데 탈당 배경과 이 말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잠시 당을 떠나야겠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수사학적인 의미라고 보고요. 잠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마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더군다나 그 추석 때 임박해서 대량 해고라는 건요 굉장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로 보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상직 의원이 거기에서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잠시라고는 하지만 아마 그 잠시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복당이라는 것이. 그럼 왜 이 시점을 택해서 그 탈당을 했을까? 그거는 저는 일단 약간은 뭐 소나기 좀 피해보자 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시점이 추석을 얼마 앞둔 시점이란 말이죠. 이때 대량 해고나 뭐 그 임금 체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더군다나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상직 의원은 이 더군다나 윤리감찰단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그 소나기를 잠시 피하자 하는 차원에서 잠시 탈당이라는 표현을 썼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 사태가 해결되고 나서도 복당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명 조치에 의한 당적 바깥으로 나가는 것하고 스스로 탈당하는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지역구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비례대표는 좀 차이가 있지만요.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의원직이 박탈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지만 지역구 같은 경우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원직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말은 쉬운데요. 국회의원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국회 됩니다. 전체 본회의에서 해야 되겠죠. 예, 이게 국회법이 아니고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독재 시절에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함부로 자르는 걸 막으려고 헌법에 아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원직을 떼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쫓아내는 건데 본인들이 이제 그나마도 피하려고 이제 탈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당 복당이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의석 한두 석이 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또 내후년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어떻게 비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죠. 오늘 그 허영 의원 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는데 네. 공식 논평을 이렇게 냈어요. 이상직 의원 탈당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스럽다. 또 김홍걸 의원과 이상직 의원 이런 사례가 우리 당 소속 공직자들한테 자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공식 논평까지 내는 걸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좀 어떤 태도 같은 게 좀 단호한 태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단호한 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김홍걸 의원은 당의 결정을 통해서 제명을 했고 또 뭐 비례이기 때문에 제명 방식이 아니라면은 뭐 다른 방식은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 최근 해서 이제 지난 8월 29일에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 대표에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지금 안 된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그 이만한 통신 비전 관련해서 알려지기는 이낙연 대표가 전체 일괄 지급하기로 제안한 것처럼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최재성 수석이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본인이 선별지원으로 바뀐 것이 체면을 구긴 점은 시인했습니다. 힘이 시인했는데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과 여러 가지 당내 논란과 관련된 모습에 대한 처리하는 방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통신비 문제는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당 대표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오케이 했으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과거의 방식인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다.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양보를 했죠. 절충을 했고 뭐 저는 그 오히려 역으로 좀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 체면을 좀 구인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 김홍걸 의원 제명하는 걸 보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원 시정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권유로 네.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 셋째 아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이렇게 총애했던 셋째 아들을 단호하고 센 결정이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죠. 그 윤리감찰단에서 건의한 바로 직후에 최고위원회 소집해서 결단을 했죠. 이게 아마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낙연 대표의 시간이에요, 지금. 그런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정치 뉴스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죠. 예. 이낙연 대표로서는 참 안타까울 겁니다. 시간이 6개월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단호함 같은 거를 좀 확실히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 그동안의 리더십. 네, 제가 보기에도 뭐 이낙연 대표가 윤리감찰단을 만들어서 김홍걸 의원 제명 처분하고 윤리감찰단 만든 것 자체도 이 대표가 해서 한 거죠, 들어서면서. 글쎄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전격적으로 처리했다. 뭐 읍참마속이다. 뭐 이런 부분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예. 그러나 그게 오로지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만일까? 뭐 이 부분에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배경에 보면 통신비 지원도 뭐 동아일보를 보니까 원래 제안은 청와대였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군요. 그거는 좀 엇갈리는 보도가 있는데 그걸 비롯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까지도 저는 그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청와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김홍걸 의원 제명이나 이상직 의원 뭐 탈당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실질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거기까지도요? 리더십 본래보다는 아마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어제 그러니까 그 방송 그 토론회에서 방송기자클럽, 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보면 그 이른바 왜 강성 친문이라고 하는 예, 사람들에 대해서 당의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친문들의 그런 시각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듯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은 청와대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 리더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층을 의식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그렇게 유능하지가 않습니다. 정무적인 판단 이런 거 잘 못해요. 밖에서 아주 유능하다고 보고 있나요? 아니 지금 최 의원 말씀에 따르면 다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각본 짜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부 취재를 조금만 해보면은 당청 간에 엇박자가 참 많이 나요. 이번에도 이 그 통신비 일괄 지원 이거는 이낙연 대표가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해요. 그러면 당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면 선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난 이거를 그럼 내가 채택을 하겠다. 그 선택한 사람이 이낙연 대표예요. 이걸 청와대 정무수석이 시킨다고 대표가 하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청와대 이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지금 뭔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지층을 의식한다는 말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중에 아까 얘기 나왔던 어제 이제 방송기자 클럽에서 강성 지지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이냐 물어봤을 때 에너지원이다, 민주당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두고 한편으로는 너무 그 강성 그룹을 의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던데 그건 어떻게 그 봐야겠습니까? 이제 양면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이나 유럽에도 보면 이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어떤 팬덤을 형성을 해서 오히려 정치의 어떤 주인공, 주체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서 좀 당선도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어떤 정치에서 옛날에 지도자 중심에서 이 권력이 국회의원을 거쳐서 지금은 권리당원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좀 선동에 좀 취약하고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을 너무 심하게 공격하고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람직하기는 그 정치인하고 그 팬들하고 좀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우리 좀 점잖게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그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꾸 제가 청와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쪽과 뭔가 이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을 저는 저 장면에서 보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에너지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평소에 우리가 아는 이낙연 대표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취약하다. 또는 내지는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어떤 대권 경쟁 뭐 이런 걸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면서 야당 압박에도 나서는 모습인데 이렇게 개정안 추진의 속도를 내면 오히려 야당 반발로 더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취해온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약간은 일방통행식이었잖아요. 뭐 국회 상임위원장도 독식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아마 이 공수처 압박도 지금 비록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뭐 공수처장 추천 의원을 우리도 내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저는 저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어차피 뭐 여야 간에 협상을 할 문제니까 그런 문제에서 지금 밀고 당기기가 이미 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법원에 그 질의를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서를 보냈더라고요. 보니까요. 개정안에 대해서. 예. 글쎄요. 이게요. 이건 전 정치적인 압박용이라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공수처 출범 그 자체예요. 거기를 뭐 누구를 안 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이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부함으로써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어서 이런 법 개정안을 내고 있고요. 법제 자체까지 가기보다 압박용이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하면은 아마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목요정치클럽은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 리더십을 중심으로 최근의 전국 상황 정당 얘기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 그렇죠. 오늘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을 비롯해서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고요. 뭐 이런 여러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이 뭐 탈당이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근데 진상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탈당 제명이 면죄부가 아니다. 이렇게 돼서 저는 진상 규명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상규명과 책임 문제는 남아있다라는 얘기네요. 서간영 기자. 네, 우리 경제가 좀 지속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 민주화를 꼭 해야 됩니다. 더구나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은 이제 부자들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좀 제대로 벗어 던지고 환골 탈퇴를 해야 다음 대선에서 좀 집권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합의해서 경제민주화 조항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경제민주화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거론되고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경제 3법에 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마지막 한 줄 논평이었습니다. 목요정치클럽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은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